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시진핑이 한국을 방문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중국은 한국의 결정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중국 기업의 운명은 한국 손에 달려 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중국의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의사가 표명되었습니다. 이 방문은 주로 경제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국 간의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며 양국 간의 더 깊은 경제적 파트너십을 통해 상호 혜택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이 현재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과 국제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으로도 해석됩니다.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간의 조화로운 동향을 만들어내어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양국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과 국제적인 안정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4년 7월 이후 무려 8년 동안 한국을 단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취임식 참석차 서울을 찾은 왕치산 중국 국가 부주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님의 리더십하에 발전하고 나라는 태평하고 백성은 평안하길 축원한다 라는 시 주석의 말을 전하며 양측이 편한 시기에 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환영하고 초청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른팔인 국가 부주석을 직접 보내? 이렇게 한국 대통령을 중국으로 직접 초청한 것은 너무나도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한국 측은 이를 수용하는 대신 시 주석의 방안을 고대한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한국과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중국의 국가주석이 직접 한국을 찾으라는 것인데요. 중국 전문가들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현재 중국의 강력한 봉쇄 조치가 끝나는 시점에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그동안 절대로 꺾지 않았던 자존심을 다 버린 채 한국에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동남아. 그 중에서도 필리핀이었습니다. 최근 필리핀에서 독재자의 아들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필리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 독재자의 아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64 전 상원의원이 과거사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본인의 행동을 보고 평가해달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1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르코스는 전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뒤 전 세계가 나의 조상들 대신 행동을 보고 판단해달라고 말했다고 대변인인 빅 로드리게즈는 전했습니다. 로드리게즈는 대선 결과에 대해 모든 필리핀인과 민주주의의 승리라면서 지지 여부를 떠나서 모든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게 마르코스의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르코스는 지난 1965년부터 1986년까지 장기 집권한 독재자 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인데요. 마르코스 전 대통령은 정권을 잡은 뒤 7년이 지난 1972년부터 1981년까지 계엄령을 선포해 수천 명의 반대파를 체포해 고문하고 살해하면서 악명을 떨쳤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1986년 시민혁명인 피플 파워를 일으키자 하야한 뒤 하와이로 망명해 3년 후 사망했습니다. 마르코스는 대선 출마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과거 선친의 독재 행적을 미화하는 전략에 치중하면서 지지율 고공 행진을 이어갔고 결국 이번 대선에서 승리했는데요. 마르코스의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중국은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 당선자가 친중 성향인 데 비해 미국에는 악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사실상 중국 편을 드는 등 친중적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미국 법원은 지난 1995년 아버지 마르코스 전 대통령에게 독재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20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르코스 일가는 이 판결에 불복해 이후 미국 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이에 비해 마르코스 당선자는 친중적입니다. 2016년 국제중재재판소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판결에서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마르코스는 선거 운동 중 인터뷰에서 중국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이 효력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중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라며 중국과 견해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자 간 합의를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서필리핀해의 천연가스 및 석유 개발을 위해 중국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뿐 아니라 야심찬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해 중국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청소년기 중국 여행에 나서 매우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18세 때 어머니 이멜다 여사와 함께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마오쩌둥 주석을 직접 만났고 이는 그에겐 평생 남을 추억이 됐습니다. 삼성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중국에서 생산 공장을 다른 국가로 옮기는 가운데 미국과 동맹국들의 강력한 제재로 중국 경제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때 7%를 상회했던 중국의 GDP 성장률은 올해 4.3%로 폭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시진핑은 현재 초비상 사태에 빠졌습니다. 올가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사면임을 노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시진핑이 이번에 중국 경제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못하면 사면임은 물 건너갔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저렴한 제품을 만들어 미국 등에 수출하는 방식을 통한 중국식 성장 시대는 이미 끝이 나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곳에서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데요. 중국의 야심찬 프로젝트 1대1로는 이미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중국이 2,000조 원 넘게 돈을 투자하며 아프리카국들을 대상으로 1대1로 사업을 벌였는데 중국의 예상과는 달리 아프리카국들이 돈을 못 갚겠다며 파산을 신청해버리는 바람에 중국은 말 그대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이에 중국 내 시진핑의 입지가 땅바닥까지 추락한 상황인데요. 현재 중국의 유일한 희망이 바로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필리핀에서 친중인사이자 독재자의 아들 마르코스가 당선된 것과 관련 중국은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기뻐했는데요. 이 중국의 마지막 희망마저도 한국 때문에 날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중국이 간파하지 못했던 부분은 바로 이번 필리핀 대통령 선거의 본질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번 필리핀 대통령 선거는 누가 필리핀 내 한류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느냐였습니다. 역사상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대통령 선거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대선 토론을 하는데 대선 후보자들은 자신의 공약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는 대신 나는 BTS의 열렬한 팬이다. 나는 한국 드라마 닥터스를 즐겨본다. 나는 일이 끝나고 집에 오면 소주를 즐겨 마신다. 등 한국 관련 이야기만 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필리핀 시내 곳곳에는 필리핀어 대신 이렇게 한국어로 쓴 대통령 후보들의 광고판으로 도배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필리핀에서 일어난 이유는 보시면 2012년 920만 명이었던 전 세계 한류 팬 수는 10년 사이 17배가 늘어난 1억 5,660만 명으로 증가했고 이 중에서 필리핀에서의 한류 팬 증가율이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필리핀 인구 1억 1천만 명 중에서 40%인 4,400만 명이 한류 열성 팬이고 70%에 육박하는 7천만 명이 한국을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좋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한류 팬들의 마음에 잡는 자가 곧 필리핀 대통령이 되는 특수한 상황이 만들어졌고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특이한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필리핀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캐치하고 중국 견제용 국제기구 IPEF를 만들어 한국의 주도국에 준하는 지위를 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늦어도 이번 달 23일 전에는 한국의 IPEF 공식 가입 소식이 전해질 전망인데요. 필리핀 대통령으로 당선된 마르코스가 한미연합이 아닌 중국을 선택하게 된다면 감당할 수 없는 필리핀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 탄핵될 수 있다고 주요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한국의 문화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 방식과 깨끗한 정치 문화를 존경한다고 소리쳤던 마르코스 대선 캠프가
당선 후 한국을 버리고 중국을 택하게 되면 선거를 위해 필리핀 내 한류 팬들의 사기를 친 꼴이 되기 때문에 필리핀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필리핀에서는 36년 전 축출된 독재자의 아들이 대통령에 당선됐다며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3천만 명에 육박하는 필리핀 내 한류 열성 팬들이 시위에 합류하게 되면 필리핀은 국가 마비 상태가 되어 마르코스 대통령의 탄핵은 불가피해집니다. 미국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모두 중국을 견제하는 IPEF에 가입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미국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 친중 성향으로 알려진 태국의 뿌라유 총리까지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 자리에서 미국은 동남아 국가들의 파격적인 제안을 하며 IPEF에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상 필리핀이 중국의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이 마지막 희망마저 한국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이죠.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가지고 완전히 놀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한국을 향해 미국에 바라는 베팅은 좋지 않다라며 강하게 압박했고 중국도 주한중국 대사를 통해 한국이 중국에 반하는 베팅을 하는 순간 중국의 대규모 보복으로 한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라 겁박했습니다. 싱 대사는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다면서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표현을 따라 한 듯한 싱 대사의 발언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자 한국의 탈중국화 호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심 중국 대사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편에 서줄 것이라 생각하고 직접 찾아갔지만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무례한 발언을 들은 뒤 곧장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태도들은 마땅치도 않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중국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협력하면서도 이러한 중국의 잘못된 정치적 공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강력한 반격에 중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수억 명에 달하는 중국 네티즌들은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한국을 잘못 건드렸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국제적으로 대망신만 당했다며 중국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고 중국 정부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비난이 급격히 악화되자 시진핑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통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한 중국이 근거리 무선 파일 공유 서비스인 에어드롭, 에어드라프과 블루투스 실명제 도입에 나섰습니다. 중국을 욕하고 한국을 칭찬하는 중국인들을 잡아내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규정은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의 신원정보 등록을 의무화했으며 불법 정보를 게시, 전송하거나 불량 정보의 생산, 복제, 배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규정한 불법 정보나 불량 정보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즉 중국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두 삭제해버리고 반복적으로 한국 또는 미국을 찬양하고 중국을 깎아내리거나 하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SNS와 인터넷 플랫폼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중국의 관련 자료와 데이터를 모두 제공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즉 중국이 14억 중국인들의 사상검열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고 특히 한국과 미국의 호의적인 생각을 가진 중국인들을 모두 색출하여 처벌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운데요. 작년 10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한 제 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당대회를 앞두고 상하이에서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이폰의 에어드롭을 이용해 시 주석을 반대하는 이미지를 유포한 바 있습니다. 한 달 뒤인 작년 11월 애플은 에어드롭 기능의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정보를 배포하는 서비스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했습니다. 주변의 부특정 다수에게 파일을 보내려는 이용자는 10분 동안만 파일 전송이 가능하고 10분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그 파일을 받을 수 없게 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중국 당국의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한국과 미국에 대해 호의적인 발언을 한 중국인들을 모두 색출해내기 위해 대대적인 검열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지용 계명대 교수는 우리나라 사이버 공간은 이미 중공에 잠식당한 상태다. 중공은 인터넷 카페, 그 중에서도 특히 맘카페 운영에 대대적으로 개입하고 있는데 많을 때는 4천만 명, 보통 때는 3천만 명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댓글 작업에 동원한다. 이걸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만 1,500만 명 정도라며 이렇게 대규모로 투입되다 보니 온갖 가짜뉴스와 가짜정보가 판치고 우리가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도 모자라 이제는 한국에까지 이렇게 댓글 부대를 동원해 한국에서 가짜뉴스를 대대적으로 퍼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갑자기 아이폰의 에어드롭까지 금지하며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검열을 시작하자 글로벌 최고의 기업들이 중국을 한방에 손젓해버리더니 한국에 모두 옮겨버리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올 들어 5월까지 외국인 직접 투자, FDI, 신고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40% 급증해 역대 최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대대적인 보복과 사상검열을 시작한 직후에 발생한 일이라 외신들은 기사 제목을 한국을 잘못 건드린 중국이 한국을 건드린 최후 등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신고된 FDI 투자액은 107억 3천만 달러, 약 13조 9,600억 원로 1에서 5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말도 안 되는 사상검열로 기업들이 사실상 중국에서 사업을 할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자 중국을 탈출해 다른 나라로 옮기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은 2차 전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관련 글로벌 기업들이 잇따라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부터 충남 아산시에 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 영국의 반도체 공정용 진공 펌프 생산기업 에드워드 측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우수한 제조업 중심 인프라와 인력을 갖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면에서 한국을 공급기지로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FDI, 올 들어 지난달까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기업들의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에 따른 것입니다. 차이나 플러스 원은 글로벌 컨설팅 기업 커니의 2021년 보고서에 등장하는 용어로 중국 진출 기업들이 대중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다른 아시아 국가에 추가로 생산기지를 두는 걸 말합니다. 당초 글로벌 기업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 당시 중국이 국경을 봉쇄한 제로 코로나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이런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첨단 산업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가 강화되면서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중국 이외의 시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을 꾀하면서도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을 완전히 포기하기 힘든 기업들이 한국으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김태영 코트라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는 미국의 대중 견제로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제조 기술을 가진 한국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차이나 플러스 원수회국으로 부상하는 건 중국 시장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 첨단 산업에서 우수한 인프라를 갖췄기 때문입니다. 2년 전 울산에 수소 충전소를 세운 미국의 산업용 가스 생산기업 에어프로덕츠 측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에 있는 핵심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데다 높은 위기 대응 능력을 갖고 있어 투자처로서 매력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코로나19 확산 당시 문재인 정부가 글로벌 위기 국면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점도 신뢰를 높이는 요인입니다. 반도체 공정용 진공 펌프를 생산하는 영국 기업 에드워드 관계자는 지난 3년간 팬데믹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닥쳤음에도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유연하게 대응해 한국을 세계 최고의 투자처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을 향한 한국의 반격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 리튬 광산과 히토류를 싹쓸이해 전 세계 공급망을 장악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막대한 돈과 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이 히토류와 리튬 광산을 장악하지 못하는 순간 중국은 망해버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 유명한 몽골과 손을 잡고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친한 국가로 매우 유명한 몽골이 세계 최고의 채굴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몽골에 있는 모든 광산을 전부 개발해달라는 것입니다. 몽골에는 2차 전지의 핵심 재료인 리튬뿐 아니라 중국이 무역전쟁을 할 때마다 무기로 꺼내 들고 있는 히토류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단숨에 초대박이 난 것이죠. 실제로 얼마 전 배터리 아저씨가 일했던 금양이 몽골 법인 주식 523억 원어치 취득하여 지분율 40%를 획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취득 목적을 기존 광물 개발 및 리튬 탐사, 개발이라고 밝혔죠. 중국의 1대1로로 주변국들이 경제 위기에 빠지며 급기야 붕괴에 직면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엔 중국의 진 막대한 외채 때문에 경제난에 시달린 스리랑카에선 시위대가 대통령궁을, 그런데 현재 스리랑카와 같은 상황인 즉 중국의 진 빚의 함정에 빠진 곳이 10여 개 국가에 달하면서 이들 모두 빈곤의 나락에 빠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P에 따르면 파키스탄, 잠비아 등 12개국 대부분이 외채의 절반 이상 중국 채무였으며 정부 세수의 3분의 1 이상을 에티부채 상환에 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내 경제 상황도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고 있는데 심지어 중국 경제가 몰락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신호들까지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한국이 중국 몰락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경제를 둘러싸고 각종 대내외 악재가 겹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빚더미에 가라앉을 엄청난 위기에 빠졌습니다. 재정 상황이 어찌나 심각한지 중국 지방정부가 3경 원이 넘는 부채로 인해 난방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못할 정도라고 해 그야말로 충격을 줬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골드만삭스가 추산한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23조 달러, 약 3경 원이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중국 헤이롱장성 허강시는 재정위기로 지역사회까지 불안감에 휩싸였는데 이곳은 주력 산업이었던 석탄산업 몰락과 팬데믹, 부동산 위기가 겹쳐 재정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결국 허강은 재정 수입의 2배가 넘는 부채를 견디다 못해 재정 긴축에 들어갔고 그 결과 기반시설 운영에 지장이 생겨 겨울 내내 난방을 하지 못할 처지에 이르렀는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중국 내 다른 도시들도 수년 안에 허강처럼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실제로 미국 싱크탱크 매크로폴로는 중앙정부의 보증이 없다면 중국 지방정부의 3분의 2는 채무를 제때 변제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중국의 숨겨진 채무가 급증하며 중국의 부채 비율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중국 국가금융발전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1분기 말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82%로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보다 9%나 급등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 기업의 부채 비율이 167% 기록하며 가장 두드러졌는데 이는 중국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자산을 담보로 인프라 투자 사업을 벌이는 LGFB의 채무는 현재 지방정부의 채무로 잡히지 않고 있어 눈속임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LGFB의 채무가 기업 채무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부 부채 비율이 낮고 기업 부채 비율이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여러 가지 수치로 드러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중국의 부채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중국 경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면서 중국의 부채 폭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중국 정부의 활성화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최근엔 빚에 몰린 개발업체들의 아파트가 무더기로 경매에 쏟아지기까지 했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올해 들어 칭다오에서만 494채의 아파트가 법원 경매 물량으로 나오는 등
중국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졌다는 사실을 방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한국은 탈중국을 가속화하며 중국에 더 큰 걱정거리를 선물해줬습니다. 앞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서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건데요. 실제로 최근 정부와 국내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며 중국 외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16일엔 캐나다와 핵심 광물 공급망 청정에너지 전환 에너지 안보 협력 MOU를 체결하고 장관급 경제안보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맥락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중국을 본격적으로 손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알아차린 중국은 G7 회의 이후 한국에 갑작스런 제재를 가하며 불순한 의도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이달 중순부터 중국 일부 지역에서 네이버 접속 장애가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중국 정부가 네이버를 차단한 거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 가수 정용화의 중국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 취소되자 한한령이 부활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할 만하다 혹은 오히려 좋아 라는 반응을 내놓으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실감케 했습니다. 이는 수년 전부터 지나친 중국 의존도를 의식해 호주, 아세안, 북미, 남미 등으로 수입처 다변화를 꾀했던 특히나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탈중국에 대해 오히려 좋다는 반응으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그동안 호주 리튬과 니켈 자원 개발을 위해 4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해온 것으로 파악되는데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역시 리튬을 채굴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원을 바탕으로 포스코 퓨처엠이 각종 배터리 소재를 만든다면 중국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LG화학 역시 최근에 미국 피드몬트 리튬과 연 20만 톤 규모의 리튬 정광 구매 계약을 맺으면서 공급망 다변화를 꾀했습니다. 배터리 4대 핵심 소재인 분리막 전해질을 만드는 업계에서도 탈중국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우선 분리막 업계에서는 스키어트가 연내 북미 투자 의사결정을 마치고 실행 여부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 투자가 현실화하면 SKIET는 글로벌 3대 전기차 시장 모두의 분리막 생산 거점을 마련하게 될 전망입니다. 전해질 업계는 대부분 북미 투자 계획 수립을 모두 끝낸 상태로 엔캠은 조지아주의 연 2만 톤 규모의 전해액 공장을 가동하는 동시에 테네시, 오하이오, 미시간 등지에 신규 생산 거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솔브레인과 동아기업도 내년 하반기부터 현지에서 전해액 생산에 나설 예정으로 솔브레인은 인디애나주의 생산시설 공사를 시작했고 동아기업은 상반기 중 테네시주에서 첫 삽을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는 예전처럼 중국산만 갖고 전 세계를 상대로 배터리 소재를 팔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에 한국 기업들은 미리 탈중국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내친 김에 이들 기업들은 본격적인 탈중국을 통해 그간 중국이 패권을 누려온 분야에서 추격의 기회를 잡으며 우리가 패권을 가져오겠다는 자신감까지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현대차도 중국 경제의 몰락을 가속화시키는데 힘을 보태고 있는 중인데요.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6월 창저우 공장 가동을 멈추고 공장 설립 7년 만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창저우 공장은 현대차의 네 번째 중국 공장으로 현재 공장 일부 설비를 현대차 베이징 1공장에 이관하고 사업 철수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 철수 결정 소식에 창저우 지역 주민들은 현대차 공장이 곧 문을 닫는다는 소문을 들었다. 2016년 공장을 세울 때만 해도 사람들이 모두 기뻐했는데 문을 닫는다니 너무 아쉽다는 반응이 쏟아졌는데요. 하지만 현대차는 이런 현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중국 시장을 떠날 준비를 착착하고 있는 중으로 실제로 중국 내에 있는 나머지 공장도 거의 가동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이렇게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건 중국 판매가 아니어도 해외에서 아주 무섭게 폭풍 성장 중이기 때문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현대차를 의식할 정도로
자동차 업계에선 현대차가 전기차 혁신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이 현대차는 어떻게 그렇게 쿨해졌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낼 정도로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강자로 두각을 내고 있음을 방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저가 브랜드를 만들었던 현대차가 전기차의 혁신을 꾀하며 시장 1위인 테슬라를 정조준하고 있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아이오닉 6는 얼마 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자동차 전시회 2023 WTA에서 최고상인 세계 올해의 차와 함께 올해의 디자인, 올해의 전기차상을 받으며 테슬라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1980년대 엑셀을 내세워 미국에 상륙했을 때만 해도 싼 가격으로 미국 코미디언들이 웃음거리로 삼았던 것과 확 달라진 엄청난 변화입니다. 또한 현대차는 세계 자동차 시장 규모 3위로 올라선 인도 시장에서도 엄청난 폭풍 성장을 이어가며 헐헐 날아오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도 내 판매량이 꾸준히 늘면서 작년 현대차, 기아의 인도 법인이 벌어들인 순이익이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대차는 인도 시장을 철수한 GM 공장도 인수할 예정이라 절차가 마무리되면 현대차의 인도 현지 생산량은 연간 125만 대를 넘어서게 될 전망입니다. 심지어 현대차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 투자에 나서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꿈인 배터리 내재화에 성큼 다가서고 있는데요.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성능을 개선하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선 자체 배터리 생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먼저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현대차가 주목하고 있는 건 리튬메달 배터리로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주행거리가 30% 길고 12분 만에 배터리 용량의 90%까지 충전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현대차는 미래차 1등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조만간 중국이 탈중국을 꾀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을 향해 돌아와 달라고 목 놓아 울부짖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